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이펙 회의 때문에 잠깐 한국에 왔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담이 끝난 직후 대통령실을 나와 조용히 경주행 KTX를 탔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세상을 놀라게 할 한 줄의 뉴스를 남겼죠. 미국 50대 기업 최고 경영자, 한국 영주권 신청. 미국 언론은 충격에 빠졌고 백악관은 단순 오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나를 놀라게 했고 사람으로 나를 울게 했다. 그에 따른 불치병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국이 아닌 사람이 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리고 세상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WWT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의 절반 이상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방부의 양자 클라우드부터 나사의 시뮬레이션 그리드까지 우리 시스템은 현대 문명의 맥박을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정밀함 속에서도 단 하나 제가 고치지 못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 딸의 점점 꺼져가는 생명이었습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는 저에게 단순한 외교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쏟아지고 카메라 셔터가 터졌습니다. 제 앞에 텔레프롬프터에는 이사회가 써준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확장을 발표하고 수익률을 약속하며 마지막엔 미국식 미소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저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글로벌 허브는 텍사스도 싱가포르도 아닌 한국에 세울 것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동요했죠. 누군가는 제가 대본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CNBC 앵커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요? 시스템 기업이 왜 거기로 갑니까? 워싱턴의 하원위원회는 몇 분 만에 성명을 냈습니다. 제 결정을 비전략적 일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가는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8%나 하락했죠. 그때 청중 속에서 제 아내 에블린의 얼굴이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결정은 손실이 아닙니다. 회복이죠.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만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게끔 제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나단 리브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펜트하우스. 제 집인 그곳은 완벽하게 살균된 정밀의 성전이었습니다. 공기는 1시간에 12번 정화되었고 습도는 정확히 42%로 유지되었습니다. 전부 딸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었죠. 흰 빛으로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 유리로 된 산소 챔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딸 클라라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을 감싼 은색 산소 마스크 아래로 그녀의 호흡이 약하게 들렸습니다. 삐 소리를 내며 깜빡이는 생체 모니터. 그 하나하나가 기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가를 매순간 일깨워줬습니다. 클라라는 시냅스 퇴행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신경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억과 운동 기능이 서서히 사라지는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NIH, 그 어떤 곳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건 신경 속의 유령입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잡을 수도,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WWT의 엔지니어들은 직접 맞춤형 신경칩을 설계해 그녀의 시냅스를 잇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일주일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은 느려지고 눈빛은 흐려졌고 겨울이 오기 전엔 걷지도 못했습니다. 아내 에블린은 매일 무너져 내리면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멸균창을 통해 죽처럼 만든 음식을 밀어 넣으며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클라라, 파리에 다시 가야지. 기억나? 클라라의 눈동자가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냥 햇빛 아래서 뛰고 싶어요. 에블린은 아무 말 없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챔버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구의 날씨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들이 제 뒤에서 웅웅거렸지만 제 아이의 세포 하나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지휘하는 제가 단 하나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에이펙 한국 정상회의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그냥 외교 이벤트입니다. 제 비서는 말했습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균된 공기 대신 다른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조용히 죽어가는 이 정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알렸을 때 에블린은 멸균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나단, 거긴 의료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시아죠. 거기서 뭘 기대합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다르다고요? 제3세계 병원이 하버드가 못한 걸 한다고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는 두려움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병원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요?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비행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클라라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알아요. 그럼 왜 위험을 감수하죠? 여기 미국에서 딸이 호전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린 할 수 있는 모든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만 있죠. 아마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 본질적인 데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이름조차 제대로 못 읽는 나라에 묻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클라라는 거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TV 화면엔 한국의 도시, 서울이 푸른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그녀가 마스크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하늘이 부드러워 보여요. 우리 공기보다 더 친절할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논리도, 데이터도, 불신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에블린은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멸균 필터, 의무 기록, 의료 서류 하나하나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그녀가 하늘 위에서 죽으면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우리가 탑승한 전용기는 상업용 여객기가 아니라 제 회사인 WWT의 양자 통신 항공기였습니다. 저 자신이 설계에 참여한 우주비행사용 산소 안정화 시스템이 탑재된 기체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이제는 한 명의 병든 아이를 위한 구급선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클라라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마스크를 쓴 채 그녀 옆에서 울다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의 끝없는 푸른 빛이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매 분마다 저는 시간을 믿음으로 바꾸는 내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떠나기 전 제게 말했었습니다. 리브스 회장님, 한국은 불확실성입니다. 위험이에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기도 처음엔 위험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바꿨어요. 아마 한국은 내 세상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을 겁니다. 클라라는 내 세상의 전부거든요. 비행 도중, 클라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무섭나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무섭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인 한국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가 두렵구나.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거기선 제가 뛸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금이 간 악기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뛰게 될 거야. 그리고 아빠도 다시 숨쉬게 될 거야. 창밖으로 여명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위로 퍼지는 햇살이 기체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생체 모니터가 잔잔하게 깜빡였고 마치 약속에 답하듯 규칙적인 리듬을 내었죠. 에블린은 딸의 작은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평선 너머로 번지는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데이터로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세상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경주. 그곳엔 제 인생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마지막 해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곧 비행기가 옅은 아침 구름을 뚫고 내려갈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회담에 참석한 뒤 경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잠시 들른 서울은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유리로 조각된 회로 같았고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미세하게 맥동하는 듯 했습니다. 도로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건물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햇빛의 온도에 따라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미세먼지예요? 아니,
하나도 안 보여요. 기내 모니터를 확인하니 초미세먼지 지수가 3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이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주 LA는 46이었어요. 에블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압도하는 공기 상태를 가질 수 있죠? 공항에서 우리를 맞은 차량은 소리도 진동도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닌 마치 숨소리 같은 낮은 소리만 들렸죠. 운전기사 윤승원 씨가 공손히 인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리브스 회장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차량이 고객님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에블린이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맞춘다고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부인. 심박수, 땀 분비량, 미세한 스트레스 반응까지 인식합니다. 걱정 마세요. 클라라가 미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화난 것도 알아요? 에블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계속 과로하겠네요. 우리에게 맞춰 가동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오자 8차선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벽한 정적 속에 모든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거리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더군요. 터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터널에 들어서자마자 어둠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처럼 밝았어요. 알고 보니 벽면에는 열을 흡수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패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음도, 타이어 마찰음도 없었죠. 이 터널은 스스로 공기를 정화합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30초마다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그 순간 클라라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숨 쉴 수 있어요. 그녀의 산소 모니터를 보니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89%. 제가 속삭였습니다. 에블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입에 대었습니다. 우린 지금 방 밖인데요. 심지어 이곳은 그렇게나 더럽고 공기가 안 좋다던 터널 아니에요. 조나단, 이게 가능해요?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서울의 건물들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의 각도에 따라 투명도를 조절하고 있었죠. 태양광 패널은 구름의 움직임에 맞춰 각도를 바꾸며 98% 효율로 빛을 추적했습니다. 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2025년 이후 에너지 순생산 도시입니다. 모든 건물이 사용하는 전력보다 더 많이 생산하죠. 에블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신호등 맞추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나뭇가지 하나 떨어져도 전력이 끊기니까요. 그게 바로 미국의 전력 인프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나무가 오히려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강남 도심에 들어서자 수많은 인파가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경적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고 신호등 대신 바닥에 깔린 빛의 물결이 건너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메라는 노인을 인식해 자동으로 신호 시간을 5초 더 늘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묻자 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니까요. 시스템이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란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오히려 비현실적이에요. 창밖으로 보니 청소 차량이 운전자 없이 움직이며 정전기 브러쉬로 먼지를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가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현금을 꺼내자 윤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현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젠 노점상도 스마트 결제로 봤거든요. 젊은 바리스타가 인사하며 유리 패널 위로 제 스마트폰을 스캔했습니다. 결제가 끝나기까지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블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수증은요? 팁은요? 바리스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팁은 없습니다, 부인. 서비스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굳이 팁을 주지 않아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인도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설이 얼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자체 발열 보도입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에블린이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직도 깨진 인도로 소송이 끊이지 않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도 스스로 상태를 보고합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강물 위로 은빛 줄무늬가 보였습니다. 무인선이 레이저 신호를 따라 정확히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죠. 대형 전광판에는 10분마다 이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대기질 양호, 야외 활동을 권장합니다. 에블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나단, 저 사람들 좀 봐요. 마스크도 없이 뛰고 있잖아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우리보다 건강해 보여요. 신호등 앞에서 윤 씨가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탑 보이십니까? 서울시 전력망 핵심부입니다. 외국 기술 하나 안 들어간 순수 국산 시스템이죠. 외국 기술이 전혀 없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알고리즘부터 반도체까지 전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기술적으로 독립했죠. 만약 세계대전이 터져서 세상 모든 국가들이 서로 적이 된다면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불이 꺼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국마저 일부 전력 기술에 한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문득 미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여름마다 전력망이 끊기는 뉴욕, 폭우 한 번에 마비되는 시카고, 물 부족으로 갈라진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들. 그런데 이 작고 좁은 반도국에선 모든 불빛이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실험실보다 깨끗했고 도시의 정적은 경건할 정도였습니다. 클라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건물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 제가 답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 대신 숨쉬고 있구나. 에블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개발도상국이라면 우리는 퇴보한 선진국이네요. 호텔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에어컨이 아닌 벽 속의 미세 통풍구가 일정한 기압을 유지하며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스마트워치가 울렸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410ppm, 세계 평균 580ppm.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공기도 파업하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여긴 공기가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네요. 에블린이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쓰레기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다들 조용히 움직여요. 심지어 전화벨 소리도 없네요. 공간을 존중하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이라는 걸 절반만 배운 것 같네요. 밤이 되어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빛과 푸른 빛이 파도처럼 물결치며 도시는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미국의 거리들이 떠올랐습니다. 빗물로 찬 포트홀, 오일이 새는 쓰레기차, 엉킨 전선들. 우린 그걸 자유라 불렀지만 이곳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돈 위의 질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로 세워진 질서였습니다. 클라라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긴 기술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도시야.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보란 새로운 발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완전히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스케줄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했죠. 처음 경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시간의 도시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돌무더기와 조용한 박물관 정도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가 스스로 숨쉬는 법을 배운 도시 같았죠. 부드러운 호박빛 가로등 아래 곡선의 지붕과 유리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시대가 다름에도 서로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머물지도 미래를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요. 에블린이 차창에 이마를 대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세련됐어요. 운전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100미러 너머로 말했습니다. 세련된 게 아니라 영원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시골인데 이렇게 반짝이다니. 어떻게 가능한 거죠? 태양광 분진등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낮 동안 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저장된 에너지를 내보내죠. 일반 전구는 이미 1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보문호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벽에는 공기질과 수질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디지털 패널이 걸려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비보다 공기가 더 깨끗하대요. 화면에는 초미세먼지 1.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단 한 번도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죠. 에블린이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미국 공기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게 부끄럽네요. 다음 날, 저는 에이펙 회의에 다녀왔고, 돌아왔을 때 에블린과 클라라는 정원에서 맨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잎에 싼 음식을 먹고 있었고, 햇살 아래 얼굴이 환했습니다. 에블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나단, 믿기 힘들겠지만 클라라가 걸었어요. 밖에서요. 마스크도 없이요. 저는 놀라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몇 걸음뿐이지만 스스로 걸었어요. 클라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공기는 따뜻해요. 집처럼 목이 아프지 않아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보호자의 보조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클라라가 한국에 오자마자 혼자 힘으로 걷다니. 단 몇 걸음뿐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클라라였기에 저는 이곳에서 뭔가 희망을 얻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경주의 거리는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게 리듬을 이루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을 땐 불빛이 자동으로 줄어 전력을 절약했고 도로 밑에는 토양 상태와 교통 흐름을 감지하는 센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도시를 돌보기 위한 장치였어요. 공원 벤치마다 태양광 충전 포트가 있었지만 고장 나거나 훼손된 곳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블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다면 이런 건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시냇가를 걷던 중 클라라가 손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현지 가이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물은 지열로 데워져요. 겨울에도 물고기들이 얼지 않고 살 수 있죠. 에블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에도 난방이 있네요. 물고기 전용이죠. 가이드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근처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를 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자물쇠도 보증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실내 하나로 움직이는 세상이었죠.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시스템 하나하나가 신뢰와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래서인지 클라라는 비록 보조바퀴를 달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자전거까지 탈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여기 한국에서는 저희 부부보다 앞서가며 힘껏 페달을 밟더군요. 그러자 그녀의 손목 밴드가 잔잔한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클라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논밭 사이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조류가 자라 밤에도 논 전체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에블린이 말했습니다. 빛으로 농사를 짓는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로 하는 농사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 현지 가정에서 아침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만난 가족이었어요. 솔직히 서먹할 줄 알았어요. 그들과 저희는 번역 앱으로 겨우 대화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클라라에게 따뜻한 국을 내주며 부드럽게 번역 앱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얘야, 숨쉬기 편해질 거야. 에블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숨쉬기 편해진다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듣는 음식이에요. 재료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요. 실제로 그 집엔 일회용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도자기로 된 식기들이 반짝였고 집 안은 과하게 깨끗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부엌 벽면에는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되고 있었고 그 수치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절약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저 화면은 테이프로 가려놨을 겁니다.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부끄러워서라도 절약해요. 식사 후 클라라의 뺨에는 생기가 돌았고 손의 떨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에블린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조나단, 손 좀 봐요. 더 이상 떨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후엔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절 마당에는 관광객용이 아닌 환경 데이터를 위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양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그럼 전통이 훼손되지 않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존 또한 전통의 일부 아닐까요?
클라라는 탑 아래 앉아 햇살이 기와를 비추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머릿속이 조용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에블린이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화롭다는 뜻이니? 아니요. 클라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자연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자연에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소리내지 않았고 시스템은 강요 없이 작동했습니다. 그건 정부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만든 질서였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보존을 통한 아름다움과 환경을 보존하는 모습은 그대로 클라라의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양이었어요. 미국 최고의 의료 기술을 전부 사용해도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던 클라라는 이곳 한국에서만큼은 거의 정상인처럼 행동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경주의 아침 안개가 걷히자 클라라의 볼에는 이미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제 한복 가게 주인에게 배운 대로 비단천을 접으려 애쓰고 있었죠. 이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아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생마다 몸의 호흡을 다르게 돕는다고 하셨어요. 이 한복들은 한국의 전통 염료로 만들어졌고 이 염료들은 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셨죠. 에블린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색으로 숨을 쉰다고? 시적이긴 하네. 의학적이라기보단 그게 바로 요점일지도 몰라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의 치유란 차갑고 금속 같고 냄새 없는 것이었지만 한국의 치유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계로 짜맞춰진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짜여진 듯했죠. 그날 오후 한 지역 장인이 우리를 초대해 색 공명 한복 치료를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연한 장밋빛 한복을 골랐습니다. 따뜻함의 색이에요. 장인은 설명했습니다. 위로의 색이기도 하죠. 햇살이 비단에 닿자 색이 미묘하게 변하며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오랜만에 긴장을 푼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을 입은 기분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에블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떨림이 없어요. 지금 서 있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은 클라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클라라와 아주 잘 맞는 것처럼 보였죠. 조국인 미국보다도 더 말이에요. 이후 장인의 아내가 우리를 한정식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메뉴판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 따뜻하게 따르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주방장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따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따님에게 최적화된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발효된 연근과 보리로 만든 연꽃 수프였어요.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공기 맛이 나요? 에블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기 맛이라니 깨끗하단 뜻이겠죠? 아니요.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음식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방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된 균이니까요. 한국의 음식은 거의 다 발효 음식이거든요. 30년이라는 그 세월만큼 따님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는 발효 항아리를 세대를 걸쳐 이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미생물은 정성을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늘 기다리죠. 에블린은 한 모금 떠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산도는 낮추고 세로토닌은 높여주죠. 이게 한식의 과학적인 전통입니다.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만 알죠. 클라라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고 오랜만에 그릇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주방장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 아이를 받아들였네요. 식사 후 우리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골목에는 서해 공방과 작은 찻집이 늘어서 있었어요. 에블린이 떨어진 꽃잎을 집어 올리는 청소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꽃잎까지 치우시네요. 그가 정중히 웃었습니다. 예, 아름다움도 돌봄이 필요하니까요. 작은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노부인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그럼 약을 한 잔 드려야겠네요. 그녀는 대추와 인삼을 끓여 황금빛 차를 내렸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건 가슴 속 바람을 다스리는 차랍니다. 클라라가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누가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추위를 온기로 버티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버팁니다. 에블린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물처럼 움직여요. 누가 서두르지도 않네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의 알고리즘은 사람 자체예요. 코드의 이름은 배려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가게에는 음식물 쓰레기량과 기부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어떤 식당은 문 닫기 전 남은 국을 나눔이라 적힌 용기에 담아두었습니다.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이걸 그냥 나눠주시나요? 팔 수도 있잖아요. 배고픈 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오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땅이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이 데이터입니다. 칼로리, 단백질, 단가로만 계산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음식이 기억이자 책임이며 사랑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에도 마음이 담겨 있었죠.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잘 드세요라고 말하는 문화. 그건 이곳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클라라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게스트하우스의 나무 계단도 스스로 오를 수 있었죠. 클라라는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국은 힘이 나요. 현지인은 그걸 된장국이라 불렀지만 그 속엔 수천 년의 발효 과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연구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클라라에게는 그저 따뜻한 맛이 전부였습니다. 짭조름하지만 착한 맛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나를 도와주려는 맛이에요. 에블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나단, 클라라는 이제 3일째 호흡기를 안 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국 속의 두부를 보고 웃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 말을 잊지 못하자 에블린이 대신 말했습니다. 이곳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을 낫게 하네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감나무가 둘러싼 정자에서 열린 공동 요리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밥은 생명 그 자체였죠. 클라라는 서툴지만 정성껏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진심이면 충분해요. 수업이 끝나자 사람들은 직접 담근 장아찌와 말린 배를 건네며 배웅했습니다. 에블린은 눈가가 젖은 채 말했습니다. 우릴 이렇게 챙기다니 고맙네요. 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선 아는 사이라야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서 돌보는 거예요. 그날 밤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창문이 따뜻하게 빛나고 거리는 조용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감시자가 없는데도 깨끗했고 규제가 없는데도 모든 게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통제가 만든 질서가 아니라 양심이 만든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클라라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힘으로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다음 날 경주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고 차분했습니다. 소립과 증기의 향이 섞여 코끝을 간지렸죠. 우리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산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낮게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물은 기억한답니다. 운전기사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모든 물방울이 수백 년의 시간을 흘러왔어요. 에블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는 물이라 또 시적인 말이네요.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시와 과학이 같은 길을 걷기도 하지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옅은 안개가 걷히며 온정 온천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강암 절벽 아래 자리한 노천탕에서는 미세한 김이 올라오고 그 위로 단풍잎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온천수에는 광물의 향과 소금기,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섞여 있었어요. 클라라는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속삭였습니다. 냄새가 깨끗한데 따뜻해요. 사람 같은 냄새예요. 입구에서 한 노부인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찰에는 오미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부드러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곳엔 화학 성분이 없습니다. 오직 흙과 시간, 그리고 균형이 있죠. 그녀는 우리를 작은 원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물은 햇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이 물은 손님의 체온을 읽고 스스로 온도를 맞춥니다. 에블린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오미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요. 센서가 체온에 반응할 뿐이에요. 그래도 원하신다면 배려라고 부르셔도 돼요. 클라라는 발끝부터 물에 담갔습니다. 따뜻함에 놀라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물소리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미세한 진동을 퍼뜨렸습니다. 기계음이 아닌 심장의 박동처럼 유기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오미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광물 이온이 미세 전류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물이라 부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클라라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늘 창백하던 손끝에 붉은 빛이 돌고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에블린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피부색이 돌아왔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오미연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하죠. 근처에는 온천을 즐기던 할머니 몇 분이 있었는데 그들은 클라라를 발견하자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리 와요, 아가. 서툰 영어로 말을 건네며 물을 살짝 튀겼습니다. 클라라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이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손녀처럼 품어주었고 수국 무늬가 수놓인 수건을 건네며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예쁜 아가, 이거 써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낯선 사람의 이런 친근함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따뜻함이 이 사회의 기본값인 것처럼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은 손짓과 미소로 대화했고 마침내 클라라의 웃음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환하게 웃은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온천 관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푸른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는데 손이 놀랍도록 단정했습니다. 소독약은 안 쓰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열 박테리아가 스스로 정화하거든요. 우리는 통제하지 않고 함께 존재합니다. 그는 돌벽에 달린 작은 디지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질, 유량, 광물 농도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센서도 나무의 수분 조절을 모방했죠. 한국은 자연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이 자연스럽고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고장 난 수도꼭지를 고칠 사람을 두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그 물은 꽤 화가 나 있겠네요. 해질 무렵 우리는 온천 옆 찻집에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잔은 갓 구워져 따뜻했고 향은 구수했습니다. 클라라가 조심스레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이 물 맛이 나요. 근데 좀 더 달아요. 에블린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말했네. 지난 3달보다 더 많이.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다들 제 말을 들어줘서 그런가 봐요. 한국은 제가 불편하든 아프든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아니, 그럴수록 오히려 더 잘해주죠. 저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욱 제 조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이곳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말이에요. 노을이 비치며 온천수 표면은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미연 씨가 다가와 작은 도자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이 계곡에서 나는 광물 진흙이에요. 피부에도 마음에도 좋아요. 클라라가 손끝으로 만지자 그릇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따뜻해요. 그녀가 말하자 오미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진흙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날 밤 클라라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일정한 맥박이 찍혔습니다. 분당 68회, 완벽한 리듬이었습니다. 에블린이 숨죽이며 속삭였습니다. 3살 이후 이렇게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창밖에는 아직도 온천의 김이 달빛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정말로 기억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을요. 하루가 지나자 클라라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걸으며 한국어 인사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몸 좋아졌죠? 딸기 더 가져가요. 버스에서는 젊은 학생이 자리까지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이례적 친절로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려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저녁, 에블린과 저는 다시 온천 계곡에 섰습니다.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치료하고 있네요. 에블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도, 기계도 아닌, 그저 따뜻한 사람들. 한국인들의 미소, 친절, 호의가 클라라를 치료해주고 있어. 클라라의 감정적으로 안정될수록 그녀의 불치병은 서서히 치료되고 있는 거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치열한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젠 친절이 전염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곡을 떠나는 날, 사람들은 온천 입구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건강하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산을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클라라가 두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윤 씨가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물도, 과학도 아닌 사람들의 따뜻함을.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제 딸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경주의 햇살은 부드럽게 비추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숲 사이를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에블린과 클라라는 연못 근처의 전통시장에 갔고 저는 에이펙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전 11시 42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클라라가 사라졌어요.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요. 단 5초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라졌다니? 에블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사이 없어졌어요. 미국이었다면 이건 악몽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끝없는 신고서, 관할 싸움, 느린 대응, 그리고 무관심한 경찰. 아직도 유괴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던 미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제가 아직 회의실에 앉아 있는 동안 한국 안보국의 한 국장이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찾을 겁니다. 시스템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시스템이라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동안전통합 네트워크입니다. AI 감시망, 환경 센서, 그리고 시민동기화 시스템이지요. 시민동기화요? 제가 되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10분 만에 지휘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도시 전역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버스, CCTV, 상점, 거리의 모든 영상이 실시간으로 하나의 AI 허브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라 리브스, 10살, 미국 국적 안압지 근처에서 실종. 방송이 울리자 지도 전체가 붉게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 신호가 아니라 한 나라의 눈이 동시에 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 60초 만에 클라라의 사진이 도시의 모든 스마트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택시, 은행 ATM, 심지어 근처 가정집의 냉장고 스크린까지 한 아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살펴주세요. 그 문장은 경고가 아니라 다정한 호소였습니다. 에블린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어요. 모두가 찾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속에 갑자기 조용해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수십 대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는 소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온도 센서가 구 도심공원 쪽에서 일치 신호를 잡았습니다. 드론 세대가 접근 중입니다. 그의 팀은 혼란 없이 움직였습니다. 명령이나 외침 없이 마치 한 사람처럼 데이터가 물처럼 흘렀고 사람들은 그 위에 따뜻함을 얹었습니다. 그건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공감이 내장된 인프라였습니다. 12시 4분. 한 상점 주인이 앱을 통해 제보했습니다. 분홍색 카디건을 입은 외국 여자아이가 보여요. 신호가 잡힌 지 불과 몇 초 만에 근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에블린은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찾았어요. 안전해요. 한 꽃집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1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클라라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무섭지 않지? 12시 30분. 클라라는 에블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소요 시간 48분. 헬리콥터도, 사이렌도, 소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나라가 한 아이를 잃지 않으려 멈춘 48분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에블린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와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클라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도시 전체가 나를 찾았대요. 그래,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긴 누가 사라지면 모두가 움직이는 나라야. 이후 국장은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전국 1만 1200대의 공공민간 카메라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패턴 인식으로 이동 경로를 예측합니다. 시민 참여 앱이 동시에 작동해 평균 25분 내 아동을 발견하죠.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의 평균은 3시간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에 마음을 넣었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걸 한 겁니다. 공감이 없는 사회가 진짜 잃어버린 사회니까요. 그날 저녁, 지역 인터넷 뉴스 하단에 짧은 기사가 떴습니다. 외국인 아동, 국가안전망을 통해 무사 귀가. 그뿐이었습니다. 선정적인 보도도 과한 자화자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따뜻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이게 기술의 진짜 쓰임이지.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건강하면 됐어요. 식당 주인은 우리를 알아보고 국 한 그릇을 더 내왔습니다. 용감한 아이를 위해요.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국인데요. 주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국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에블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국이라면 아무도 안 도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사진 찍기만 하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내일이 아니니까가 미국인들의 기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죠. 클라라가 한국에서 호전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위에 지어진 거예요. 다음 날, 한 공무원이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클라라의 잃어버린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처 골목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사람만 찾는 게 아닙니다. 평화도 함께 찾아요. 에블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들은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가 떠난 뒤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작동하는 기술이 아니라 돌보는 기술이라는 것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사람을 지켜주는 시스템. 모든 카메라, 모든 알고리즘, 모든 시민이 감시가 아니라 공감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섭지 않았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두 친절했어요. 다들 금방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믿었어? 클라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말했어요. 한국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라고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인간이 잊은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딸이 다시 세상 속에서 웃을 수 있었던 건 결코 외면하지 않는 나라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을 통해 함께 소통하던 한국인 관료들이 한국에서 클라라의 희귀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왔을 때 저는 예전처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시스템을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에블린은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에서요? 정말 괜찮을까요? 알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아보니 한국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만은 못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미국식 고정관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밖의 의료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그낡은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인 김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본 듯했어요. 리브스 부인, 저희의 목표는 미국보다 빠른 게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병보다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낯설 만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병원과 달랐습니다. 소음, 혼란,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TV 소음과 신경질적인 안내방송, 현금만 받는 자판기 대신 벽면 전체가 투명한 유리였고 사람들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불투명도와 조도가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방음 조절 유리예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면 벽이 다시 투명해집니다. 에블린이 유리를 만지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럼 벽이 듣는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병원은 몸뿐 아니라 소리까지 치유합니다. 이번 수속은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진료 예약 확인에만 4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물론 저 같은 VIP의 경우에 그렇죠.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은 4주, 아니 4달은 걸리겠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작은 태블릿 한 대가 클라라의 여권을 스캔하자 그녀의 의료 정보가 즉시 갱신되고 자동으로 개인 맞춤형 병실이 배정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보험 정보와 대사관 기록은 이미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에블린이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2곳이 혈액검사 결과조차 공유 못하잖아요. 클라라의 병실은 크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심박수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은은한 조명이 있었고 기계의 삐 소리 대신 부드러운 빛의 맥박이 고동치듯 반짝였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치의에게 바로 AI가 신호를 보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계셔도요. 집에 있어도요? 에블린이 놀라 묻자 간호사는 웃었습니다. 네, 한국의 시스템은 잠들지 않아요. 한국 시민들을 언제 어디서나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긴 병원이라기보다 고요한 카페에 가까웠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조용한 대화, 깔끔하게 담긴 밥과 국, 신선한 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아버님이시죠? 경주에서 오신 작은 아이의 가족.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병원은 작지만 마음은 큽니다. 한편 에블린은 시카고에 있는 여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알아? 이곳 한국 병원에서는 20분 만에 전신진단 검사를 끝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거 예약하는 데만 3주 걸리는데 여기선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바로 보내줬어. 여동생은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에블린은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잠시 후 김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클라라의 상태가 경주 체류 후 많이 호전됐습니다. 사실 모든 병은 환자의 상태나 기분, 컨디션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경주는 따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병의 근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은 광학 AI 기반의 최소 절개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광학 AI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홀로그램으로 클라라의 신경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정렬이 가능해서 불필요한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률은 98.7%죠. 그럼 언제쯤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잡혀 있습니다. 에블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은 또 다른 고통이니까요. 미국에서는 MRI 한 번 찍는데 $7,200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험을 적용받고 난 후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전 모든 과정의 총 비용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요? 정말 전부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고칩니다. 지갑을 상처내진 않아요. 다음 날 한국인 수간호사 박 씨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돌봅니다. 그녀가 클라라의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클라라가 물 한 잔을 부탁하자 작은 로봇 트레이가 부드럽게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음성 인식인가요? 제가 묻자 박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단어뿐 아니라 말투도 인식합니다. 피곤한 목소리면 따뜻한 물을, 활기찬 목소리면 시원한 물을 가져오죠. 에블린은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에도 공감을 넣네요. 병원 운영센터를 둘러보던 중 저는 한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종이 차트가 없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종이는 불에 타지만 데이터는 생명을 구하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끝없이 쌓인 서류와 사라진 기록들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는 간호사가 이름 하나만 누르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1초 만에 뜨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조용하고 모두가 제 역할을 알아요. 에블린이 말하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기계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 때문이죠. 모두가 타인의 1분을 아끼면 그 사회의 1시간은 신성해집니다. 대기실 한쪽에서는 봉사자들이 종이학을 접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학을 접는 건가요? 중년의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매일 아침 병실마다 한 마리씩 달아둡니다. 에블린이 속삭였습니다. 손으로 직접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기는 다운로드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 창밖의 서울은 마치 심장처럼 반짝였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고동치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의 혼란과 기다림, 필요한 의사들, 보험 전화의 끝없는 절차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치료는 특권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치료는 존엄한 권리였습니다. 에블린이 창가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클라라가 달라졌어요. 더 밝고 더 강해졌어요. 그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아이를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에블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병실로 돌아오자 클라라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구름과 별빛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죠. 아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 방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아마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내일 모레면 수술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가장 완벽하게 손을 맞잡은 곳. 그곳은 바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병원,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직전, 끝까지 클라라의 차트를 살펴보던 박혜진 의사가 클라라의 상태에서 재생의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의 최고의 의사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은 늘 같았습니다. 비가역적입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냉정한 단어들이 우리 가족을 보스턴에서, 샌디에이고에서,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따라다녔죠. 하지만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젊은 한국인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보다 보니 충분히 희망이 있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에블린이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지금 재생이라고 하셨어요? 신경세포가요? 박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올바른 환경을 기다리는 씨앗처럼요. 환자에 대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다면 미국의 기술로도 충분히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 의사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케어하기엔 너무 바쁜가 보군요. 아마 책임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저는 믿기 힘든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4차원으로 재구성된 클라라의 뇌가 생명처럼 고동치는 빛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MRI를 다 찍었어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박 의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MRI는 사진을 찍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대화를 듣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양자공명 기반의 실시간 뇌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AI와 광학 기술을 융합해 뇌 속의 미세 신경 움직임을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호를 읽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가 스스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블린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이 숨쉬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순간 미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라던 곳들은 여전히 구식 시스템에 매달려 있었고 소프트웨어는 자주 다운되며 심지어 병원 와이파이가 약해 스캔이 중단되기도 했죠. 한 캘리포니아 병원 기술자는 제게 오늘은 서버가 느려서 결과가 내일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병원은 달랐습니다. 기계음 하나 없이 사람과 기술이 조화된 침묵 속에서 완벽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가 홀로그램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모닝스타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AI 유도 나노신경 수술입니다. 하지만 AI가 수술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AI는 외과의사의 미세한 손 떨림, 심박수, 심지어 감정의 진폭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 의사의 손을 안정시킵니다. 에블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의사의 심장박동을 조절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절이 아니라 조화를 이룹니다. 그 말은 공상과학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선 모든 게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직원들은 서로의 발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기계도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원 전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환자의 고통을 함께 호흡하는 듯했죠. 박 의사는 클라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수술 과정을 직접 보고 싶나요? 홀로그램 벽면에 그녀의 뇌 구조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클라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같아요. 에블린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박 의사가 말했습니다. AI는 환자가 가장 안정감을 느낀 목소리 톤을 학습합니다. 우리는 그걸 정서보정 알고리즘이라 부릅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박 의사가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십시오. 내일은 기적을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한 걸음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에블린은 제 어깨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믿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마치 해가 뜨는 듯 깨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은 말없이 움직였고 복도에는 작은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보음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평온한 울림이었습니다. 박 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오기 전에 잠들게 될 겁니다. 수술실은 진주빛처럼 매끄럽고 조용했습니다. 로봇팔은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죠. 벽에는 클라라의 신경 연결망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빛으로 투사되어 있었습니다. AI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 심박수 동기화 중입니다. 짧은 신호음 하나가 울렸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블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간은 고요했지만 미세한 진동과 함께 한국의 전통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는 뭐죠?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AI가 의료진의 움직임을 음악의 리듬에 맞춰 조정합니다. 박자 대신 선율로 손을 잡는 거죠. 수술을 음악에 맞춰 하신다고요? 박 의사가 미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돈 속의 질서는 언제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의 수술이 떠올랐습니다. 소음, 긴장, 서로의 목소리를 덮는 경보음, 시간에 쫓기는 의사들. LA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근무 교대 시간이라서 수술 도중에 나가버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6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치 한 사람의 손처럼 움직였고 심지어 인공지능조차 그 리듬에 맞춰 숨 쉬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의 조명이 금빛에서 은빛, 그리고 새벽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박 의사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6시간 정확히 끝났습니다. 에블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성공인가요? 그는 그저 부드럽게 웃을 뿐이었죠. 그렇게 잠시 후 클라라의 눈이 떴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공기가 멈춘 듯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조용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박혜진 의사조차 말없이 서 있었고 마치 병원 전체가 함께 기도하듯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마치 온 병원이 동시에 숨을 내쉬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간호사, 기술자, 심지어 AI 모니터까지 박자에 맞춰 빛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그들도 클라라의 회복을 축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 며칠 후 클라라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손이 투명한 손잡이를 잡은 채 한 걸음을 내딛자 복도의 조명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죠. 미국의 최고 수준의 의료로도 전혀 차도가 없던 그녀가 한국에서 벌써 걸으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니. 이건 정말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계가 아니라 몸의 속도를 따릅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또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때 복도의 조명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햇살이 어린아이를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건물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에블린이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회복 신호를 감지하면 센서가 새벽빛을 흉내내요. 그 시각, 서울은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한국형 공감 AI, 불치병을 물리치다. 따뜻한 과학의 기적, 한국이 인류 의료의 새로운 장을 열다. 모닝스타의 기적. 워싱턴에서는 상원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WWT가 왜 한국으로 기술 제휴를 이전했는가? 미국이 이 기적을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CNN의 한 앵커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능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왜 불가능했을까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원 카페에서 잠시 쉬고 있던 우리 한국 시민 몇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의료진도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뉴스를 보고 감동했다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작은 꽃다발을 테이블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에블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모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클라라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요. 미국의 병원에는 모든 규칙이 있었지만 친절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규칙보다 배려가 먼저였고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은 효율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감으로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외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죠. 리브스 최고 경영자님, 정말 WWT가 유럽 사업을 대폭 철수합니까? 다음 연구센터를 서울에 짓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게 논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몇몇은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에블린도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정밀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극명하죠. 한국의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려 하지 않고 인간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미국이요? 기술력만 좋은 것에서 끝납니다. 그냥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배려를 공학으로 설계한 나라예요. 그러니 미국을 압도하는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클라라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이펙 청소년 혁신 포럼에서 그녀는 병실 침대에서 화상으로 연설했습니다. AI가 저를 치유한 게 아니에요. AI를 만든 사람들이 저를 치유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죠.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들 하나하나 전부가 말이에요. 그 순간 전 세계 청소년 대표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지를 일깨워주네요.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지만 누구도 소리치거나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꽃을 두고 갔습니다. 카드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희망.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박혜진 의사를 옥상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한강이 아래로 빛나고 도시의 불빛이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할 겁니다. 신경들이 다시 세상을 믿기 시작했어요. 당신께 모든 걸 비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우리 모두죠. 이 나라는 서로를 믿는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잠시 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인트루이스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사 이전을 준비하라. 어디로요? 이사회가 물었습니다. 기계에 심장이 있는 곳으로. 다음 날, 전 세계 헤드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WWT, 한국의 100억 달러 투자 선언. 미국 증시는 흔들렸지만 서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젠 증시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그저 딸이 재활치료를 하며 걷는 모습만을 홀린 듯 바라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이렇게 걸었던 건 6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발이 바람과 호흡을 맞추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박혜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리브스 최고 경영자님. 치유는 의학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날 오후, 에블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남아요. 당분간이라도. 그녀는 경주거주 신청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클라라에게는 안정이 필요해요. 호텔과 비행기가 아니라 일상 말이에요. 그리고 클라라도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아빠,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느껴져요. 이상하지 않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집을 찾았다는 뜻이야. 그날 밤, 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투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실 겁니까? 당연히 철회하실 거죠. 왜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이건 전혀 준비된 발표가 아니잖아요. 이건 당신답지 않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게 배운 겁니다. 번복은 없어요. 나는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에블린은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이 모든 걸 기적이라 부르겠죠. 여긴 달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긴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하자 옆집 한씨 아주머니가 화분을 덮으며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잘 자요.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라라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세상. 이 나라가 치유한 건 우리 딸의 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찾아왔지만 결국 의미를 찾았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한국은 우리를 살게 한 나라, 그리고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준 나라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